자, 너무 일찍 들어왔나요? 어떻게 나갔다 다시 들어올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들어왔는데, 자, 지금부터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요거 주로 이제 요거 세 개 있죠. 세놈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그 꼼짝 못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 이런 걸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세 가지. 나머지는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약집을 쓰다 보니까 잡다한 얘기 써놨지 사실은요. 나중에 저 시험장에 갈 때는요 거의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딱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행여나 지금 몇 개 제낀다 하더라도 넘기세요고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제가 언급하는 얘기 있죠. 이런 거 위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10페이지 보시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있어 없어요? 중간에 자연적 특성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5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52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인문적 특성 있죠. 요거는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55페이지. 이렇게 해서 뭐 이해 안 되시면 찾아보시고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그야말로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죠.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라는 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기억번에 꼼짝 못하는 바람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근거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라 할 때 꼼짝 못하는 걸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할겠는데, 만약에 우리 부동산 근처에 연탄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를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탄 공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내가 그 땅하고 건물을 갖고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해 봐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바람에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외부 경제, 불경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 번 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꼼짝 못하는 바람에. 자, 어떤 신혼부부가 제주도에 가서 신혼여행을 딱 끝내고, 자, 물건을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는 돌로 된 할아버지 할머니 인형, 이걸 돌 하루방에 줍니다. 그리고 요 중군단지 근처가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길래 땅도 구입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요,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리는 거죠. 알릴 때 이 돌 하루방은요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들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점유를 요한다 해줍니다. 민법상 뭘 요한다고요? 점유.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토지 자체를 가방에 넣을 수 있나요? 큰일 났네. 토지, 땅은 흙 같은 건 들고 올 수 있지만 토지 자체를 들고서 없는 거죠. 그죠? 큰일 났네. 내일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토지 놓고 와야 되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돼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 있죠. 거기 가면 공적 장부인 등기부가 있습니다. 이 등기부에다가 갑의 소유에서 을로 바꿔놓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요 법에서 을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요? 공적 장부에 기록해 놔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등기를 요한다 집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원룸 하나 지었는데 부동산 활동 현상 및 국지화 시킨다 그 얘기는요, 이거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그리고 자, 내가 여기다 원룸 지어 갖고 그 어디다가요 저기 하남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하나만, 아니면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분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또 출근하고 뭐 몇몇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춘천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춘천은 원룸이 없어서 거기 가지고 광고합니까? 몇몇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자, 이 그 꼼짝 못하는 바람에 이 근처에다 광고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그 회사 다닌 사람들, 주거생활 할 사람들만 광고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분 시장이다 혹은요 하위 시장이다 해집니다. 뭐라고요?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겠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시장 이런 데는요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입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 정보 활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직접 가서 보고 거래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때로는요 춘천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 뭘 거래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서 그걸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런 시장을 답으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처럼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팔지 않은 시장 있죠.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면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춘천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도로는 있는지, 공원은 있는지, 학교는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권리는요 때로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도 있어 없어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걸요 임장 활동을 요구한다 해집니다.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 뭐라고요? 임장 활동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저쪽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여기서 뭘 거래하는 거예요? 계약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서 친구 거에 시계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다가 어떤 애 훔쳐가나 안 훔쳐가요? 훔쳐갈 수 있죠. 담보 가치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돈 빌려주고 토지를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를 누가 훔쳐가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담보 가치로서는요 안정성이 있다 해집니다. 담보로서 뭐라고요? 안정성이 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1번 볼게요. 그 문제 있죠. 문제 1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외부 효과라는 게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있죠. 그런 걸 싸잡아서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는 얘기죠. 국지성 호우라는 게 그 지역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거래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요 국지화된다 입니다. 부동성은요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의 필요성에 근거가 되는 거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직접 여기서 거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들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영속성 알아보겠습니다. 영속성은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영속성이 있다집니다. 영속성.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이 물리적 감가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 감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용하면 할수록 노후화 될 수 있는 거죠. 노후화 돼요, 안 돼요? 노후되고 마모되고 태풍에서 파손도 될 수 있고 부서지거나 애들이 발로 차놓을 수 있죠. 손상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요 네 가지를요 물리적 감가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감정 평가를 좀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기세요. 안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걸 물리적 감가라는데 우리 토지는 늙나요? 아니면 태풍에서 파손되면 덮음되는 거죠. 애들이 칼로 긁어놓으면 어떻게 하면 긁으면 덮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가 방식은 이것도 감정평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하세요. 자, 지은 지 1억 들어간 건물인데 건물이 5년 된 건물이랍니다. 5년 된. 그래서 이 원가법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있죠. 아니면 인건비, 수급이나 이윤 같은 거죠.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3억이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가요? 3억. 자, 그런 다음에 한 5년 정도 들어갔으니까 많이 감가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가액을 빼는 형태입니다. 빼서 이때의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원가법. 근데 얘는 물리적 감가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잖아요. 토지랑 그대로 있는 거죠. 감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소모를 전제로는 재생산 이론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건 언젠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소모를 전제라는 재건축 이론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서점 가면 토지가 소모된 를 전제로 하는 뭐 이론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이 땅을 1억에 구입해서 20년 있다가 100억에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소유이익. 내가 수박을 10,000원에 구입해서 5년 있다가 10만 원에 팔 수 있나요? 그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에다가 농작물 재배해서 팔으면 돈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용. 이런 두 가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갖고만 있고 이걸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끔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수박을 빌려주는 시장 봤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참고는 아니고 보통 이제 소유이익을 다른 말로 자본이득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본이득. 그리고 이용이익을요 소득이득 이런 표현도 써요. 소득이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1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토지는 그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죠.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감정평가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수익 방식 특히 전통적 소득저금법이라는 겁니다. 직접 환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요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한 해의 순수익을 곧바로 환원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나누면 곧바로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요 수익 가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방식의 근거가 영원히 발생하니까 그런 거죠. 영원히 존속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넘기세요. 이거 감정평가 안 하는 분들은 전혀 먼 나라 얘기입니다. 먼 나라. 나중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5년 뒤에 수박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나요? 그런 건 없겠죠. 근데 토지 같은 거는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지금부터 미리 사놓을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하려고 하죠. 이런 걸요 장기적 배려해줍니다. 뭐라고요? 장기적 배려. 그리고 건물 같은 건 언젠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언젠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더니 언젠간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가치 보존력이 뭐라고요? 매우 우수하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페이지에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오른쪽에 4번 볼게요. 4번. 자, 찾으셨나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이 있으므로 찾으셨죠? 장기 투자를 통하여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이득을 다른 말로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소득이득을요 이용이익이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런 이론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볼게요. 자, 6번 보시면 영속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하게 하고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매우 우수하게 한다는 얘기죠. 맞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 직접 환원법을 다른 말로 전통적 소득 적금법이라는 겁니다.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요
전통적 소득 적응법 아니면요 직접 환원법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직접 환원법의 근거다. 자, 요거는 좀 어렵네요. 요 문제는 7번 좀 어려웠죠? 좀 이해 뒤까지 했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건 살짝 넘기세요.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시간이 얼마 많지 안 남았는데 이걸 일일이 100점 맞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뭐 한 60점만 맞겠다 하셔야 돼요. 몇 점 맞겠다고요? 60점 맞겠다 해서 웬만한 거 막 제끼고 해야 돼요. 나중에 제껴도 다음에 또 합니다. 자꾸 본인이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기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또 합니다. 또 계속 할 거예요. 막판까지 이해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암기 들어가시면. 자, 그래 암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어쨌거나 목표 점수를 한 70점에서 65점 있죠. 그것도 너무 많네요. 아니야. 60 한 3점 있죠. 요걸 딱 잡고서 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 알아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부증성은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요. 부증성 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의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대요? 안 됩니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 안 늘어요? 늘어나죠. 이걸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된다는데 토지는요, 노동자분을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지금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답니다.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잘 없다고 하는데 그냥 가서 물 퍼보세요. 그럼 바다 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은 푸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겠네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농지나 임지로 쓰이고 있고 이건 택지로 쓰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절대량 이만한 크기를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를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어려운 편인데,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땅을 새로 더 늘리는 것이죠. 그죠? 새로 만들어서 늘리는 걸 뭐라 한다고요? 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 이만큼이죠? 이만큼 아닙니까? 이걸 새롭게 더 늘리는 걸 뭐라 한다고요? 물리적 공급이라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기존에 있는 토지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 뭐라고요?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어디 갔어요? 요만큼이라고 치자. 이만큼이라고 치자.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죠. 맞지 않나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인 제한은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맥주의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늘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는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더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이거란 얘기죠. 더 이상 못 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직. 그래서 물리적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올라가도 못 늘린다는 얘기죠. 이걸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물리적 절대량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토지장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바람에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죠.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다고요?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토지 공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원가 방식에 의한 평가도 불가능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 감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가 방식 자체가 이게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원가 방식. 되셨죠? 이런 방식 적용되지 않는 거죠. 물리적 감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자, 얘는요. 건물 같은 거는 5년 된 건물을 새로 짓는데 얼마 들어가냐 그런 얘기죠. 이게 제주도라는 거 아닙니까? 5년 된 건물을 새롭게 짓는데 얼마 들어가냐 했죠. 이걸 제조사원가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가 5년 된 토지를 새로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5년 됐는지 10만 년 됐는지 1000년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방식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해가 되겠죠? 감가가 안 되는 건 영속성 때문이고 새로 못 만든 건 뭐라고요? 부증성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도 약간 어렵네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짝 제끼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제끼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험을 쉽게 공부하냐 어렵게 합격하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좀 이해 안 되는 거 일단 넘기세요. 몇 번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이해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어서 지가 상승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 인근의 토지는 새롭게 토지를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의 지가가 가장 올라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토지를 새로 만들지 못하는 거는 겁니다. 맥주가 부족하면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토지가 부족하다고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부족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 안 몰려요? 그리고 사람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럼 토지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런다고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은요 5억 가지고 땅만 다 구입하면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땅은 조금만 구입하고 층수를 자꾸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집약적 토지용이다 하집니다. 뭐라고요? 집약 아니면요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집니다.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공중에다 건물 크게 짓는 거 있죠.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거기 그다음에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있죠? 요걸 잡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돈만 생기면 자꾸 뭘 사려고요? 땅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땅의 가격은요 자 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이 발달할수록 아니면요 자, 인구가 자꾸 도시로 몰려들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냐 나중에 올라가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돈만 생기면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사니까 나도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 막 급증하는 바람에 지방마다마다 동네마다마다 공한지가 막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주 비효율적인 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용도 안 하면서 땅을 사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요 상위 계층 1%가 대한민국의 땅을 60%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8번 찾으셨죠? 자, 부증성에 따라서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맞고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요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집약화시킨다.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부증성은요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했었죠. 그래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증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얘기죠. 자꾸 한정된 토지를요 층수를 올려서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가지 위주로 집중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개별성은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여기가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동일한 토지예요? 다른 토지예요? 다른 토지입니다.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지형, 지세, 지질, 집안 따위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집니다. 그래서 자 물리적 대체라는 것은요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 있죠. 이걸 물리적 대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스 맥주가 있는데 얘는 똑같은
똑같은 맥주가 있다는 얘기죠. 카스 맥주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일 경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잠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스 맥주 한 박스 있길래 친구한테 준 다음에 열흘 있다 와서 똑같은 맥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요 물리적 대체는 가능하다입니다.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걸 뭐라고요? 물리적 대체는 가능하다 해줘요.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되겠죠? 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표준지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거 부과하려고 표준지 같은 거 선정하는데, 자,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지역마다에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용 상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아니면요 위치 같은 게 거의 평균적인 땅이죠. 이런 땅을 찾아내야 되는데 토지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도 애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습니다. 한 병당 거의 비슷하죠. 근데 토지는 토지 한 평당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격대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전국적으로 맥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전국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토지는요 같은 게 있어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원리 이론 도출 같은 게 매우 어렵습니다. 원리 이론 도출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인접성 알아볼게요.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국장을 딱 차렸어요.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개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옆에 공장 때문에 시끄러 안 시끄러요? 시끄러서 부동산학계는 공부가 돼야 한대요?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연탄재 날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폐병도 걸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뭐니 해도 아침에 분명히 흰색 메리아스 널어서 안 널었어요? 밤에는 뭘로 바뀌어요? 깜장색으로 바뀌네요. 그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그런다고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외부 불경제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해 주는 겁니다. 둘 다 합쳐서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탄구장 옆에서 차를 대고서 자, 그 인터넷 검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연탄재가 날라오는 바람에 뭐야 이거 하면서 차 끌고 옆으로 옮기면 돼야 연탄공장 없는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탄재가 날라오는 거죠. 시끄럽죠? 그런다고 해서 땅하고 집을 들고 다른 데 옮길 수 있나요? 없죠.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는 바람에. 맞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인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만약에 토지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알아요. 그러면 연탄 공장이라고 해서 요 근처에 있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주택가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있어야 좋은 거예요. 공장들끼리 있어야 지들끼리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협동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들끼리 붙어 있어야 지들끼리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거 역공장에 팔 수도 있고 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요 원재료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구입할 수 있죠. 훨씬 더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꾸 공장끼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 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끼리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경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맞죠? 근데 토지끼리 막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땅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걸 개발 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발 이익. 근데
이 개발이익을 옆에서 보는 거지.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을 봐야 안 봐요? 근처에 있으니까 개발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환수하겠다는 얘기죠. 그거의 근거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아까 물리적 대체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자, 만약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소비할 수 있죠. 이걸 용도적 대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용도적 대체. 예컨대 자, 여기도 땅이 있고 여기 땅이 있는데 자, 이 땅을 이용하나 이 땅을 이용하나 만족감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소비할 수 있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삼성 아파트고 요거는요 대림 아파트인데 둘 다 생긴 게 똑같다고 치자. 그리고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도 이건데 삼성 아파트는 평당 1,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얘는요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걸 소비하려고요, 비싼 걸 소비하려고요? 싼 거 소비하려고 하죠. 그죠? 그럼 얘는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얘는 안 살려고 하죠. 싸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걸 소비하려고 하죠. 이걸 용도적 대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용도적 대체. 요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왜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바꿔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아, 얘는 싸고 여기는 싸고 부산은 비싸다고 해서 부산 사람이 여기 와서 살지는 않겠죠.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마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적 특성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인문적 특성 알아볼게요. 자, 인문적 특성은요 우리 교재에는 5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용도의 다양성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먼저 창조적 이용이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농사 짓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도 여기다가 최초로 집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창조적 이용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나도 갈비집 하겠다는 얘기죠. 이용과 전환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있죠. 이거 한번 따져볼 수도 있겠네요.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적지론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입지 선정에서 어떤 땅이 있다면 있던 땅을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입지 선정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그죠?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의 입지가 될 것인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적지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적지론. 근데 만약에 이 땅은 한 개의 용도로밖에 못 쓰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입지인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라는 것은요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가격 다원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면 가치 다원설인데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가격 다원설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그 물리적인 절대량을 새롭게 만들 수는 있어 없어요? 우리가 전체 땅 이만큼인데 이거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뭐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왜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부증성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늘립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어 없어요? 그런 만약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하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건 아니고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 이걸요 경제적 공급 혹은요 용도적 공급이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겁니다. 바꿔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죠. 그런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약간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경제적 공급 요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이걸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택지가 있다고 치자. 택지.
택지의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다고 치자. 이렇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죠. 근데 택지의 그 지역의 가격이 좋아졌습니다. 올라갔죠. 그럼 건설업자는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겠죠, 택지에.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거를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올라가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떤 식으로요?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우상향.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알아볼게요. 자, 토지는요, 때로는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잘라 팔 수도 있는 거죠. 이걸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데,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약간 말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주거 지역인데 여기다가 20평짜리에서 집 짓고 딱 살고 있었습니다. 딱 살고 있었는데 20평짜리.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막 상가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나도 여기다 갈비집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20평 가지고 갈비집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아마 너무 협소하죠. 주차장도 안 나오고 너무 협소하잖아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80평을 팔겠답니다. 그러면 합치니까 몇 평이 된 거예요? 100평 정도라면 충분히 갈비집 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너무 땅이 좁아서 용도를 바꾸는 걸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서 합쳐서 이용하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수월해졌죠. 그래서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용도를 바꾸는 걸 쉽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토지는 합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합치게 되면 너무 방대하게 커지면 오히려 전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전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또 분할하면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큰 땅이 있으면요, 큰 땅이 있으면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분할해서 팔게 되면 전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분할해서 파는 게 좋다고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바둑판처럼 막 쪼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둑판 쪼개면 쓸모 있어 없어? 이렇게 거의 없어지죠. 전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가 절감되죠. 절감되죠. 거꾸로 한다면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결국은 덩치가 클수록 이익이 크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덩치가 클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은 소량 구입이에요, 대량 구입이에요? 소량 구입에서 소량 파니까 좀 비싸게 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물건을 대량 구입이에요, 소량 구입이에요? 대량 구입할 때는 매우 싸게 구입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지나가다 수박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아저씨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자,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팔아요, 안 팔아요? 이런 게 일종의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요, 물건은 무지막지하게 대량 구입하는 바람에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되셨죠? 우리가 얼마나 하면 물건을 조금 살 때는 동네 그 슈퍼 가지만 다 좀 물건 많이 살 때는 다 어디로 가요? 대형마트로 가죠.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약간 어려운 편인데, 어떤 지역에서 자, 이마트를요 이렇게 그 편의점만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규모를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가 이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기 딱 적합한 규모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규모를 키우려고 안 키우려고요? 키우려고 하겠죠. 근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정도 크기가 딱 적합한 크기인데 무턱대고 이렇게 크게 짓게 되면 오히려 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 구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생산비가 절감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요거 이상 크게 되면 오히려 드론들 까먹으시다는 얘기죠. 이걸 규모의 발음도 안 되네요. 규모의 뭐라고요? 불경제 구간 해줍니다. 좀 어렵네요. 자, 어려운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요, 토지를 자꾸 합쳐서 이용하려고 하죠. 이걸요, 합필 현상이 나타난다 해줍니다.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합필 현상. 요거를 영어로요,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합필 현상. 이렇게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 토지를 합쳐서 이용하려고 하죠. 뭐라고요? 합필 현상이다. 말 더럽게 어렵네요. 그러면 그냥 이런 게 나타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정 가격이죠. 한정 가격. 요거는 제가 붙인 용어인데 알박기 가격 해주면 돼요. 알박기 아시나요? 알박기 가격이다. 자,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공식적인 용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백화점을 딱 차리려고, 자, 땅 소유자가 여러 명 있길래 여기는 땅을 제가 몰래 구입해 나가고 있었죠. 구입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이 백화점 부지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알아갖고서 이 땅 안 판다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땅의 가격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이 땅이 없으면 이 백화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쩔 수 없이 한 10억 정도 줄 수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 알박기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가치와 괴리돼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값이죠. 이걸 뭐라고요? 한정 가격. 혹은요, 그냥 제가 붙인 용어는 뭐라고요? 알박기 가격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합병하는 과정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서 요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공원이 들어왔고 여기도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공원이 들어왔죠? 근데 여기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기는 떨어지죠?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는 아까 무슨 공원이 들어왔다고요? 호수공원이 들어왔고 여기는 공동 묘지가 들어온 거죠. 공원.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변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변한 게 아니죠. 다만 주변 환경이 변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 이집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말 표현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게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냐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거 안 물어봐요. 이거 하지 마세요. 다만 나중에 제가 감정평가에서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구분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구분하지 하시면 돼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국토성은요, 사유 이전에 땅이라는 건 국토죠.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공익개념 설정을 통해서 여러 법률적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12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자, 1번 볼게요.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다음 맞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가장 최고 최선의 용도를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는요. 자,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에 부동산의 속성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만약에 문제를 물어본다면 1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64페이지 있을 겁니다. 64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예전에 한 문제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나올 가능성은요, 그냥 지문에 한두 개 끼어들 가능성 있죠. 이 정도만 있습니다.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거는 68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접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25페이지에 있는데 그 밑에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의 부동산업 있죠. 요거는 학문적으로 중요성은 거의 없어요. 다만 최근 10년 동안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기 때문에 또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볍게 하시면 돼요. 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출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거는 문제 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무슨 이의제기 할 것도 없죠. 바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자꾸 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있죠.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 거꾸로 돌아올게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지금부터 뭐 속성은 뭐 존재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그런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는요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좀 알아볼게요.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다.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난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아래 공간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하늘로 연장되는 끝없이 연장되는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냐? 지구의 중심까지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 212조에 따르면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소유권을요 지표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정해준 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다만 이게 지상 몇 미터냐 지하 몇 미터냐 딱딱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 이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있죠.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관행이나 관습이라든가 판례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지구는 이게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지구는 이렇게 둥글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다면 나는 강의 같은 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게 지구의 2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네요. 빌 게이츠도 이번에 이혼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도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 많더라도 어떤 걱정 같은 거 있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든 무슨 고민도 있을 거 한 거 아닙니까? 다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만 땅 갖고 있으면 나는요 지구의 하늘로 연장되는 공간을 다 이용하냐? 지구의 중심까지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지표상의 공간을 수평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 연장되는 공간을요 공중 공간,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요 지중 공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지표권 해줍니다. 무슨 거라고요? 지표권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요 공중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별말이 없이 그냥 소유권 하면요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쪽까지 구분하려고 개인의 공중권 혹은요 사적 공중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건 나머지는요 공공이 소유하는 공중권입니다. 이걸요 공적 공중권이다. 자,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지하권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와 좀 구별하려고 개인의 지하권이다, 사적 지하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요 공공이 소유하는 공중권입니다. 이걸요 공적 지하권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나온 것처럼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지라면요, 농사지을 권리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강이라든가 하수 아니면 또 호수 같은 데서 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죠. 농사 지으려면 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권리를 다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증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뭐가 있을래나요? 얘는 당연히 내가 이 정도 범위까지는 정당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층수를 올리는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는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정도 범위까지는 나는 해를 볼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일조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까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방송국의 전파를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물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요, 항공기의 통행이라든가 전파의 발착 있죠? 이거는 공적 공증권상의 권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사적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볼게요. 요거는요, 내가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내가 땅 속까지도 지하층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지하시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땅 속에는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갑의 소유를 인정해요. 갑의 땅이라면. 그러면 땅 속에 만약에 지하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지하수도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뭐 일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이 온천수다. 온천수라도 지하수는 지하수 맞죠? 맞죠? 그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땅 밑에 온천수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개발했다가는 난개발 우려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의 특별법 중에 온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천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 여부 같은 거 있죠. 그런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 물은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거죠. 개인의 소유 인정하잖아요. 개발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빨대를 꽂든 말든 꽂아서 혼자 먹든 아니 목욕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개발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개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땅 속에 뭐가 있냐면 땅 속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이런 게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광물이라고 할게요. 미체율된 뭐라고요? 광물. 이거는요, 국가의 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천연자원이 풍부해요? 풍부하지 않아요? 풍부한 나라는 얘기다. 어떤 나라가 가난한 나라다. 그러면 못 사는 나라죠. 그래서 이거는요,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에 줍니다. 광업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캐낼 수 있는 권리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광업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자기 땅 밑에 금이 있다고 해서 캐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도입니다. 절도. 깜빵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광물을 캐내고 싶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구입해야 돼요. 그래도 캐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마세요. 광물은 개인의 소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워되죠? 이 정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이 농지라면 농사 지을 권리도 있죠? 농사 지으려면 물도 끌어야 안 끌어요? 끌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자생 저수지라고 치자. 물론 개인이 만든 저수지는요, 그 개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생겨난 저수지죠. 이럴 경우에 주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유역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이런 사람이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 있죠. 이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학설상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선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유역주의는요, 주변에 있는 땅 소유자들은요,
이 부를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골고루 싸우지 말고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유역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용주의는요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 먼저 도착해서 양속이 들이대고 뽑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다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선용주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용. 근데 자, 우리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뭘 채택하고 있다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뭐라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물 밑에도 그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항행이 불가능하답니다. 배가 못 다닌다는 얘기죠. 배가 못 다니는 뭐 조그만 또랑이라든가 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그만 하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요 소유권을요 물의 중앙선까지도 부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물의 중앙선까지도 지적구 작성해요. 그런 다음에 소유권 여기까지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부여해요. 근데 만약 항행이 가능한 땅이다. 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큰 하천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강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요 물의 그 가장자리 있죠. 맨 끝머리 있죠. 여기까지만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맨 끝머리까지만 지적도 작성에 소유권 부여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공유 수면이다 해줍니다. 공유라는 게 공공이 소유한다는 얘기죠. 공공이 소유하는 수면이에요.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럼 지하철 공사가 공익 목적으로 지하철을 뚫는다 하더라도 어디다 뚫어야 돼요? 여기다 뚫어야 되죠? 여기다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뚫었다. 어디다 여기다 뚫었다. 그러면 내 소유권의 범주 내에서 뚫은 거죠? 내 소유권의 침해를 준 거 안 준 거예요? 준 거죠. 당연히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민법에 따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지하철 공사 많이 해요, 안 해요? 얘네들은요 그 지역 같은 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한계 심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뭘 정하고 있다고요? 한계 심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고층시 서울 같은 경우는요 고층시가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지하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뚫더라도 요거 이하에 뚫어야 돼요. 여기 뚫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뚫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한두 푼도 아니고 무지나 많죠. 그러니까 보통 그 구분 지상권을 많이 설정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자, 지상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용 수익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요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만 좀 이용하자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한 다음에 그 한 달이면 한 달에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지료 줄 수 있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구분 지상권. 됐죠? 구분 지상권. 근데 우리 지금 GTX 있어 없어요? 여기서도 토크하는데 저쪽. 자, GTX는요 수도권 광역 특급 열차인데 얘들은 전부 다 40에서 50m 사이 있죠? 여기다 다 뚫습니다. 한 푼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푼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13페이지. 1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1번 볼게요. 1번.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찾으셨나요? 1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문제 있죠?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표권이라는 겁니다. 미채굴된 광물은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므로 민법상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개인의 소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런 얘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국가가 사유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지적도는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한번 아시나요? 요거는 수평 지적입니다. 아시죠? 입체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때로는 판결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중하면은요, 우리 아까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기술적 개념이며 무슨 개념이라고요? 기술적 개념이지만 공간에서 창출되는 이익, 현대가치, 현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일전에 자산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확대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그래. 공간에서 창출되는 이익, 이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일전에 경제적 측면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시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어렵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다만 14페이지 보시면 표준산업 분류체계상 부동산 업이 있죠? 이거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읽으시면. 자, 보시면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상 부동산업을 이렇게 분화합니다. 먼저 얘는요, 임대 및 공급업. 요거는요,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거는 또다시 이렇게 분류합니다. 두 가지, 요것도 두 가지 형태로. 얘는요, 임대,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요거는요, 개발 및 공급업.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거는요, 먼저 관리업. 그리고 요거는요, 중개 및 그 다음에 투자 자문 및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분류합니다. 평가업. 자, 이렇게만 물어보면 그래도 좀 암기할 만한데, 이거 또다시 또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건 세 가지 정도. 얘도 세 가지. 얘는요, 두 가지. 얘는요, 세 가지. 이렇게. 자, 먼저 임대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그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요거는요, 자,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구분합니다. 주거용과 비주거. 그리고 요거는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요 자문은요, 투자 자문업. 요거는요, 감정평가업. 이렇게 감정평가업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요거를 여기까지만 물어볼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풀 수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음 중에 그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의 부동산 업종이 아닌 것은 있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페라장에 가시면, 오페라 아시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거기는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 오페라가. 저는 그냥 유행가가 좋습니다. 어쨌거나 자, 오페라장에 가면은 어떤 연인이 맥도날드에서 감자를 갖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옆에 사람이 막 냄새나고 안 좋죠? 그래서 감자 먹는 관중은 자, 개랍니다. 개 아시나요? 감자 먹는 관중은 어떻다고요? 개임. 이렇게. 감자 먹는 관중은 뭐라고요? 개임. 이렇게 한다면요, 잘하면 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감은 뭐냐면 감정평가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자는 뭐예요? 투자 자문업. 그다음 관은 뭐예요? 관리업이죠. 그 다음에 중은 뭐예요?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개는 뭐예요? 개발 및 공급.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임은 뭐예요? 임대업. 그래서 감자 먹는 관중은 뭐라고요?
개랍니다. 개. 감자 먹는 관중은 뭐라고요? 개래요. 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다른 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충분히 뭐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읽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뭐라 할 거냐면 그 경제론 있죠. 여기도 할 겁니다. 원래 다른 거 문제도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돼요. 1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있죠.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의사가 있으면 의사는요, 의료적인 지식을 이론적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되죠.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 아무나 칼 들고 대들면 돼야 한대요. 그리고 돈만 하면 돼야 한대요. 상당한 정도의 도덕성, 윤리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업종은요, 남들이 됐든 아니면 자신이 했든 고액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활동이죠. 그러면 이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때로는요, 그 도덕성도 있어야 되죠. 윤리성도 갖춰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임장 활동도 필요하고 정보 활동도 필요하죠. 3차원 공부할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이런 얘기 다 써놓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죠. 그거 알아볼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